자, 신규성의 의제가 있는데 여러분 의제가 뭐죠? 의제? 신규성의 의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의미예요. 의제라는 것은. 원래 우리 원칙에 의하면 신규성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는 걸로 볼게 라고 하는 조항이 따로 있어. 뭐 그럴 만한 일이 뭐가 있나 보죠? 그죠? 그럴 만한 어떤 사유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충분히 있을 만하니까 우리는 신규성을 의제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한번 볼까요? 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6페이지에.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아까 우리가 신규성의 4가지 요건은 아니고 기준, 판단 기준 같은 거 봤죠. 그 중에 공지된 기술이 첫 번째였지. 좀 전에 봤을 때.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공지된 기술이건 공연이 실시된 발명이던 뭐 배포된 간행물에 실렸든 인터넷에 올라왔든 이것들을 공지 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미 공지 등이 된 건데 안 된 걸로 봐서 신규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해서 여기다가 기술해 놓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조항은. 자, 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권자겠지? 발명가나? 특허권자가 아니라 발명가겠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이 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1항 또는 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뭐 조문을 하나하나 찾아갈 필요는 없고 밑에 1, 2라고 써 있는 것에 해당을 하면은 이거는 신규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일일까? 그러면 1, 2호의 내용이 당연히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신규성을 상실한 사건인데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예외 조항이겠지. 1호를 봅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 공개되거나 등록 공고된 경우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하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앞에 것만 봅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가가 그치? 이 사람에 의하여 발명가에 의하여 그 발명이 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29조 제1항 각 호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지된 기술, 공연이 실시된 기술, 뭐 배포된 간행물에 실려고 인터넷에 올라왔고 이거에 해당하면 신규성이 없는 거죠. 그쵸? 기술이. 근데 이게 발명가가 직접 한 거야. 알겠죠? 특허 출원을 하러 3시에 특허청에 왔는데 1시에 집에서 인터넷에 해당 기술을 업로드하고 왔어. 공지하고 왔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발명가인데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시에 올려놓고 3시에 특허 출원하러 온 거예요. 당연히 인정받아야겠죠. 발명가가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발명가가 올렸으니까 1시에 신규성을 본인이 직접 상실시켜 놓고 발명한 사람이 직접 다시 3시에 해당 특허를 출원을 했으면 신규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예요. 단 이러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어. 이 발명가가 직접 이 한 4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신규성 상실 사유를 만들어 놓고 12개월 동안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지. 이미 그 기술은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당연하지.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술을 모두가 사용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주 바람직하지. 그쵸? 근데 보통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당근을 주기 위해서 20년이라는 굉장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 권리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주고 있는 것 뿐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항상 공유하는 게 좋겠지. 자, 두 번째 또 신규성을 의제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죠. 이 발명가는 즉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 출원권자죠. 이 출원권자, 발명가는 이 내 특허 발명이, 내 기술이 공지가 된다거나 인터넷에 실린다거나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이 4가지의
속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뭐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죠. 뭐 이건 뭐 얘는 그냥 얘니까. 오리온 초코파이가 초코빵 안에 머시멜로가 들어가 있어. 그쵸? 머시멜로. 초코빵 안에 머시멜로를 넣는 이 기술이 굉장한 특허라고 발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인 뭐 롯데제과가 있다. 롯데제과에서도 초코빵 안에 이 머시멜로를 넣고 싶어. 근데 오리온에서 이미 이 기술을 곧 특허 등록할 것 같아. 특허 출원할 것 같아. 만약에 롯데가 이걸 막고 싶어.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요즘 세상에서 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 회사에서 이 초코파이를 발명한 사람을, 이 머시멜로를 넣는 기술을 발명한 사람을 납치하는 거야. 납치 감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술을 오리온 혼자 못 쓰게 하려고 인터넷에 올려버려. 인터넷에 올리고 12개월이 지나면 이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일을 벌이게 되는 거지. 발명가의 의사에 반해서 이미 공지되거나 인터넷에 올린 기술이 됨으로써 신규성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특허를 출원할 수 없게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럴 경우에는 이 발명가가 가까스로 납치해서 풀려나서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인정이 된다. 물론 뭐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다른 사건들이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을 테니까. 여하튼 간에 이런 경우에 의해서 신규성을 의도적으로 상실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럴 경우에는 신규성을 의제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던 거고, 뭐 납치 같은 건 하지 않죠, 당연히. 자, 이 경우에도 신규성을 의제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출원자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 그쵸? 이게 우리가 선원주의라고 했잖아. 선원주의. 우리는 지금 신규성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신규성의 기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신규성은 이런 경우에 의제가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 의제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본 건데, 이 신규성의 기준일 뿐이지 선출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납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1번은 발명가고 2번은 납치자가 있고 3번은 이 사람들이랑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오리온이고 롯데고 예를 들어 혜태다 라고 봤을 때 이 사람도 발명을 했어. 근데 똑같은 걸 혜태도 발명을 한 거야. 초코빵 속에 머시멜로를 넣는 거. 그래서 이 둘이 막 납치하고 별의별 거 다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특허를 출원을 해버렸어. 그리고 이 납치당했던 발명가는 3개월 후에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게 돼서 그제서야 특허를 출원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3개월 후고 3개월 전에 이미 혜태는 특허 출원을 한 거지. 특허권은 혜태제과가 가져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선출원자를 보호하는 선원주의예요. 왜 우리나라는 선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는 선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선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은 뭐냐면 선발명주의라는 거예요. 선발명주의. 자, 우리가 하나의 기술을 이 시점을 통해서 뭐 발명이 된다고 봤을 때 두 가지 원칙을 상정할 수가 있어. 하나는 선원주의고 하나는 선발명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선발명주의. 자, 선원주의는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관심 밖이야. 그걸 언제 알아내고 있냐라는 주의지. 그쵸? 특허청의 그 수많은 심사관들이 한가한 것도 아니고 누가 특허를 출원했으면 야 그거를 누가 언제 먼저 발명한 사람이 누구야라는 걸 과연 누가 그걸 조사하고 수사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선원주의야. 그래서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특허 출원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만 생각할게 라고 하고 있는 게 선원주의입니다. 선원주의에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게 직관적으로 먼저 출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특허 출원을 장려하게 돼. 특허 출원을 장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술 발전에 목을 매게 되는 거죠. 기술 발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지. 빨리 연구를 해서 왜? 출원을 빨리 하려고. 그렇겠죠. 그래야지만 아주 강력한 재산권인 배타성이 있는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흐름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선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자명해요. 그렇죠? 특허법의 목적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거니까.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해야 되죠.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하려면 특허가 빨리빨리 공개가 돼야 돼. 등록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개인한테 주는 것은 국가는 알바도 쓰레빠도 아닌 거지. 다만 특허라는 기술이 빨리 많이 등록됨으로써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당근을 주는 사람을 결정함에 있어서 빨리 출원하면 줄게.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술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요. 그쵸? 왜?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써먹고 싶으니까.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더 많은 경쟁업체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고 회피해서 더 나은 기술을 만들 텐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슨 가내수공업을 아들들한테만 전수해주는 것처럼 딸한테 가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전처럼 전수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노출을 꺼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노출을 꺼리면 이거를 공중이 이용할 수 없게 되지.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원주의를 채택을 함으로써 특허 출원을 아주 강하게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원주의의 장점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권리관계를 굉장히 분명하게 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선발명주의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딱 봤을 때 굉장히 실리적이지. 그쵸? 굉장히 실증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우리는 누가 먼저 출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진정한 권리자한테 특허권을 주고 싶다라는 뜻인 거지. 옛날에 미국이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뭐 선원주의로 다시 돌아섰지만 미국은 진짜 권리자를 찾고 싶어 했어요. 즉 진짜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 누가 되었든 간에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선발명주의의 장점은 뭘까요? 당연히 진정한 권리자가 제일 먼저 발명한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갖게 된다는 아주 권선징악적이고 해피엔딩의 결과를 갖게 되겠지. 그렇죠? 그럼 선발명주의에는 선원주의 먼저 봅시다. 선원주의에는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 선원주의의 단점은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특허를 주는 거. 당연히 특허 발명의 출원 시점에서 굉장히 완전하지 못한 기술들에 대한 특허 출원이 막 쇄도하겠죠. 그렇죠? 급하니까. 우리는 선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출원이 좀 급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출원 서류도 좀 엉망일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명세서나 도면 같은 것들도 조금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보정제도라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출원을 해서 선출원자의 지위를 획득해 놓은 상태에서 출원 서류들을 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알겠죠? 우리나라는 선원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진보성으로 넘어갑시다. 특허의 3대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중에 마지막 요건, 진보성입니다. 자, 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진보성을 가져야 한다. 선행기술의 입장에서 보아 자명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를 비자명성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가 부정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진보성을 우리는 비자명성이라고 부르는데, 비자명성. 자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기술, 즉 선행기술이죠. 선행기술을 현재의 시점에서 통상적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건 봤을 때 특허 출원된 이 기술이 당연한 기술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비자명성, 즉 진보성이 인정이 된다 라는 거죠.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아인슈타인 같은 엄청난 천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뭐 당연하지 라고 하는 정도는 안 된다. 우리는 일반적인 통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사후 고찰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구체적인 판단 기준. 자, 진보성을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럼 이게 뭐 너무 비자명성이냐, 뭐 진보하냐, 이거 너무 주관적인 개념 아니냐? 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는 물론 이 설명도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발명의 목적과 구성과 효과는 특허 출원 시에 제출해야 되는 명세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 명세서 안에 이렇게 항목이 목적, 구성, 효과 이런 걸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특허심사관이 이거는 뭐 자명하지가 않네 라고 한다면 진보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성을 그냥 전체적인 기술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을 발명가가 고려를 해서 특허 출원 시에 작성해야 되는 진보성 등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명세서에 명확하게 작성을 해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보성의 구체적 판단이라고 해서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진보성의 구체적 판단까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특허심사관이 될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심사관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자명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끔 명세서를 잘 써야겠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소극적 요건이라 그래서 지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봤는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애초부터 존재할 수가 있겠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만능, 절도 열쇠, 절대 만능 열쇠? 절도? 그러니까 어떤 열쇠를 하나 만들어서 어느 문이든 다 열 수 있어. 이런 것들 특허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기를, 돈은 벌 수 있겠네. 신규성도 있고 진보성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지. 당연히 제외가 되겠지. 혹은 무슨 마약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 당연히 특허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서 굉장히 요약된 게 빠르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특허권이 그리고 특허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특허의 객체인 발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발명을 가지고 하는 특허가 있어야 되는데 이 특허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지금 보게 된 거죠. 자, 특허의 요건까지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발명을 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돼. 지금부터 우리는 발명을 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즉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지. 기술만 가지고 있어. 아직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특허의 요건까지 일단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 특허권 받으러 가야겠죠. 그러려면 특허 출원을 해야 돼요. 출원은 뭔지, 출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